방위사업청이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감하며 방위산업을 미래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현역 복무를 병장으로 마친 예비역 215명이 부사관으로 진급해 하사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군은 올해 처음 시행한 예비역 병장 하사 임용으로 부족한 부사관 자원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K2 흑표 전차가 폴란드에 또다시 수출됐습니다. 전차 180대, 계약 규모는 8조 8천억 원에 달하며 우리나라 방산 수출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어떤 점이 폴란드의 마음을 사로잡았을지 군 쏠쏠 정보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방위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공식 개최한 제1회 방위산업의 날입니다. 정부는 1592년 7월 8일 거북선의 첫 출전일을 떠올리며 세계 속 K방산의 자긍심을 다시 새겼습니다. 첫 소식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신설된 방위산업의 날. 난중일기에 기록된 거북선의 첫 출전일 1592년 7월 8일의 역사적 의미를 반영했습니다. 오늘 법 제정 이후 첫 공식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K방산, 그들의 헌신과 열정을 기억하다.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방위산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알리며 방위산업을 미래 전략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정부는 기념식에서 방위산업 발전에 헌신하고 국방력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은 5명을 포상했습니다. K방산 태동부터 지난 50년 동안의 성장 과정, 미래 비전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거북선의 혼에서 시작된 K방산의 정신을 이어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방위산업 태동기 번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겪었던 도전과 헌신을 재현한 공연도 선보여 감동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방위산업 종사자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K방산이 국가를 대표하는 전략 산업으로 지속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부터 13일 일요일까지를 방위산업의 날 주간으로 정하고 서울과 경남 창원에서 전시회,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전시 간부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예비역 병장을 하사로 임용하는 제도가 처음 시행됐습니다. 간부 중심 예비군 체계의 첫 걸음입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올해 첫 시행된 예비역 병장 하사 임용 제도를 통해 병장으로 전역한 예비역 215명이 부사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이번 제도는 간부 중심의 예비군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하사 계급 간부 자원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자격은 전역 1년차 이상, 만 37세 이하의 예비역 병장이며 군 복무 태도와 분대장 경력, 특급 전사 경력 유무 등 현역 이력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간부 모집이나 간부 관련돼서 수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됐고 다다음 달에 제가 훈련을 가게 됐는데 예비군 하사가 되면서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지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용자는 병 기준보다 확대된 간부 기준의 동원 의무를 적용받아 총 6년간 예비군에 복무하게 됩니다. 교육은 기초 리더십과 군법, 병가별 실무를 중심으로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싸울 의지를 갖춘 예비역 병사를 간부로 신분 전환해서 부족한 부사관 자원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예비군 내 간부 자원 확충뿐만 아니라 간부 중심의 편성을 기반 마련하는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예산 증액과 홍보 확대를 통해 선발 인원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전사 또는 순직한 뒤 공로를 인정받아 계급이 격상된 군인의 유족은 앞으로 오른 계급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가 오늘부터 추서 진급된 계급으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기존엔 추서에 의한 진급을 명예 차원의 조치로 보고 유족급여는 진급 이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해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추서 진급된 군인의 유족이 순직 유족연금과 군인 사망 조위금 등의 연금 및 보상금을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미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위 안보실장과 루비오 국무장관이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한미 관계 발전 방안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우리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측은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이에 대해 미 측은 공감을 표했으며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되었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의 입영 판정 검사가 전군으로 확대되면서 입대 후 귀가 조치도 옛말이 됐습니다. 검사 수요 증가에 발맞춰 새로 문을 연 병역 판정 검사장에 이태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병역 의무자는 병무청에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은 뒤 입영 후 군부대에서 다시 신체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귀가 조치되고 다시 재검을 거쳐야 해 시간과 비용은 물론 청년들의 진로에 큰 부담이 따랐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은 지난 2021년부터 입영 판정 검사 제도를 도입해 육군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 검사와 심리 검사를 동시에 시행해 군복무 가능 여부를 미리 판정하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 지난 4년간 입영 예정자 21만 명 가운데 약 11,000명이 사전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군부대 귀가자 비율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입영 판정 검사가 시행되자 각 군에서는 신체 검사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훈련과 신병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병무청은 종합병원 수준의 정밀 검사를 시행 중이며 특히 심리 검사는 4단계로 구성돼 정신질환 이력이 없어도 취약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입영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입영할 수 있는 만큼 건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안정적인 복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영 판정 검사 대상은 올해 15만 명에서 내년엔 20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병무청은 이번 달부터 경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을 새로 운영해 검사 수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국방부가 예비역 간부들도 인터넷으로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하게 했습니다. 이제 손쉽게 국방 자격과 군 경력을 증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군 간부의 국방 자격과 직무능력 인정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무능력은행 사이트에서도 조회와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직무능력 인정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발급되며 군 경력은 물론 민간 분야의 자격과 교육 등 전 생애에 걸친 경력이 포함되는데 취업이나 채용 시 경력 등을 뒷받침할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직무능력은행에 회원 가입 후 직무능력 계좌를 만들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경력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필요할 때 간편하게 증명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역 간부를 대상으로 국방망에서 조회할 수 있었던 군 직무능력 증명서를 앞으로는 일반 인터넷 환경에서도 연동해 예비역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에서의 경력이 민간 취업에 직접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통일부가 표류해온 북한 주민들을 송환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 선박을 NLL 근처까지 예인해 송환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백재훈 기자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표류 북한 주민 문제는 인도적인 사안이므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속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송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동해와 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송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앞서 북한 주민 2명이 지난 3월 7일 서해상에서 4명이 5월 27일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바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북한으로의 귀환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남북 연락 채널이 끊긴 가운데 주민 송환 의사를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전달했지만 그동안 북한으로부터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해상 송환 계획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주민들을 모두 송환할 계획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면 본인들의 의사를 따라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연락 채널이 단절됐던 지난 2017년 5월 북한 주민 6명을 동해상으로 송환한 전례가 있는 만큼 송환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표류 주민 송환 문제를 계기로 남북 연락 채널 복원에 기대가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군의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는 군술술 정보 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K2 흑표 전차가 폴란드에 또다시 수출됐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8조 8천억 원으로 우리나라 방산 수출 역사를 새로 쓴 기록입니다. 어떤 점이 폴란드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윤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일 폴란드 국방부가 우리나라와의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차 180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계약으로 계약 규모는 약 65억 달러, 한화로는 8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K방산 역사상 단일 무기 최대 수출 계약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022년 1차 계약 때는 완제품이 수출됐지만 이번에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돼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폴란드는 전시 조달 능력과 정시 납품, 그리고 검증된 성능을 이유로 K2를 다시 선택했는데요. 첫 수입 이후에도 품질 이상 없음에 만족했고 폴란드군 실전 배치에서도 신속성과 기동성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에는 폴란드군 요구에 맞춘 K2PL 버전 개발도 포함돼 전차 일부는 폴란드 업체가 직접 조립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폴란드가 재계약을 결정할 만큼 매력적인 K2 전차, 과연 어떤 성능을 갖췄을까요? K2 흑표 전차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첨단 전차입니다. 120mm 주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특수포탄을 사용하면 수킬로미터 거리의 목표물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수십 센티미터 두께의 강철판도 관통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전차 간 교전에서 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55톤이 넘는 전차지만 시속 70km까지 달릴 수 있고 비포장 도로에서도 50km 이상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500마력의 힘으로 60%의 경사도 오를 수 있습니다. 레이저 조준 신호를 감지하면 전차가 자동으로 연막탄을 발사해 스스로 몸을 숨깁니다. 순간적으로 작동해 마치 자동차의 긴급 제동 장치처럼 위협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장치가 전차의 기울기와 높이를 자동 조절해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포탑은 흔들리지 않고 정확히 사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산 엔진과 변속기를 사용해 완전한 국내 기술로 생산되는 자주국방의 상징입니다. 폴란드는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최대 1,000대 도입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제는 단순 구매를 넘어 K2 전차를 유럽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심지가 되겠다는 전략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슬로바키아 등 인근 유럽 국가들도 K2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유럽 전체로의 수출 확대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전차가 해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K2 흑표는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명품 전차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만든 K2가 이제는 세계 안보를 지키는 핵심 전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K2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 K방산의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군 쏠쏠 정보 윤현수입니다. 앞서 군술술 정보에서 보셨듯이 국산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대표하는 K2 전차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K2 전차 개발 비화를 담은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됩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0.01이면 머리카락 하나 한 올 차이거든요. 그게 우리 품질을 만드는 거고. 활강포의 정밀도를 강조하는 실무자의 생생한 목소리 속에 K2 전차 개발 현장의 집념이 담겨 있습니다.
국산 K2 전차의 진화 과정을 집중 조명한 다큐멘터리 K전차 미래를 향한 질주가 8일 밤 9시 KFN-TV에서 방영됩니다. K2 전차는 과거 방위산업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자력으로 개발해낸 결정체입니다. 특히 최근 폴란드와의 2차 대규모 수출 계약 협상을 완료하며 거래 규모만 약 9조 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큐에서는 루마니아와 카타르에서 실시된 실사격과 기동훈련 장면, 그리고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장갑과 화포 부품 제작 과정도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K2 전차 개발을 총지휘한 김희환 박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개발에 임했다며 치열했던 개발 과정을 진솔하게 전합니다. 또 카이스트 조상근 교수는 한국은 전차의 기동력, 화력, 방호력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무자들의 헌신과 기술력, 그리고 세계로 향하는 K방산의 현 주소를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FN-TV는 IPTV와 케이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군사 365. 먼저 7월 2일로 가보겠습니다. 1950년 7월 2일 한국 공군이 미국 극동군사령부로부터 인수한 F-51 전투기를 배치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6일 미 극동군사령부가 한국 공군의 전투기 지원을 결정합니다. 1950년 7월 1일 미 극동공군에서 F-51 전투기 10대를 인수합니다. 1950년 7월 2일 대구기지에 F-51 전투기 10대가 도착합니다. F-51 전투기 도입으로 한국 공군은 처음으로 전투임무 수행 능력을 확보합니다. 따라서 1950년 7월 3일부터 14일까지 60소티를 출격해 적 지상군 타격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어서 7월 10일로 가보겠습니다. 1950년 7월 10일 개성의 내봉장에서 6.25 전쟁의 휴전을 위한 본회담이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50년 6월 30일 유엔군 사령관 리지웨이 대장이 휴전 협상을 제의합니다. 1951년 7월 8일 유엔군과 공산군의 예비회담이 개최되는데요. 1951년 7월 10일 개성 내봉장에서 첫 본회담이 개최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됩니다. 당시 6.25 전쟁에서는 군사분계선에서 전투와 휴전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양상이 전개됐습니다. 따라서 휴전회담은 첫 예비회담부터 정전협정 체결까지 2년이 걸렸던 세계 역사상 가장 긴 휴전회담이었습니다. 이어서 7월 13일로 가보겠습니다. 1950년 7월 13일에서 19일까지 국군 6개 사단이 강원도 김화군 금성면 일대에서 중공군 15개 사단과 맞서 공방전을 전개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53년 7월 13일 중공군이 최후 대공세를 실시합니다. 1953년 7월 13일에서 15일까지 한미 양국군이 금성 돌출부를 방어합니다. 이후 7월 16일에서 19일까지 국군의 반격으로 금성천이 확보됩니다. 금성 전투에서 유엔군은 백암산 일대 등 금성 돌출부를 상실합니다. 하지만 반격 작전으로 금성천을 회복해 군사 분계선 확정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합니다. 지휘관은 정치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35 보병사단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4개 학군 협약대학 군사학과 재학생 170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관 및 안보의식을 함양하고 군 간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위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사단은 미래 군 간부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워리어 플랫폼과 통신 작전 장비 등 미래 전투체계 소개와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서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실전적이고 몰입도 높은 훈련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육군 7기동 군단이 지난 4일 경기 이천시 상승대에서 군인 가족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군악대 버스킹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군인 아파트 간이 무대에서 진행된 이번 공연은 군단 간부와 상승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군인 가족과 함께 소통하며 화합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열렸습니다.
군단은 공연 중간 경품 추첨을 통해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했으며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을 준비해 공연을 더욱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육군 17보병사단 미추홀여단이 지난 4일 6.25 전쟁 참전용사와 유가족 초청 행사를 열었습니다. 인천시 제양군인회와 합동으로 마련한 초청 행사는 참전용사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특별 공연과 여단 장병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참전용사를 기리는 연극을 선보였으며 국군포로 기환용사인 고 왕삼동 씨의 자녀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며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1592년 7월 8일) 조국의 바다를 지킨 한 척의 배, 거북선. 그 배는 단순한 전함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와 용기, 그리고 백성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방위 산업 속에 살아 숨쉬는 거북선의 혼. 자립의 첫걸음, 묵묵히 쌓아온 힘. 끊임없는 도전에서 기적이 탄생합니다. 오랜 연구와 수많은 헌신이 만든 결과, 불굴의 의지로부터 기술 자립이 완성됐습니다. 번개 사업으로 시작된 자주 국방의 길. 50년의 집념으로 완성된 해우당산.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방위 산업. 그 미래는 지금부터입니다.
세계로 향하는 방위 산업의 발걸음. (7월 8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틈틈이 수분 섭취를 하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은 폭염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부터 영서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뇌우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이 유입되어 동해안 지역은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한 북부 지역은 고기압 가장자리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7도, 강릉은 22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6도, 사천은 37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후 소나기와 구름의 영향으로 내륙 일부 지역의 해무의 영향으로 서북도서와 동해안에서는 항공 및 해상 작전에 일부 영향을 받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대체로 양호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대기 불안정에 의해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폭염경보와 더불어 기온은 8월의 날씨를 보이겠으며 아침에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